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녹록지 않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28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달러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또 다시 출렁였고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9거래일째 이탈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조선 관련된 업종에서 유의미한 또 소식을 전해줘서요.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미국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드디어 미국 해군에 대한 첫 수주를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첫 삽을 퍼내는 데 성공을 한 것인데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해군의 저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의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조선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건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과의 협력 카드를 꺼내든 게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군의 군함을 다시금 원상복귀시켜주겠다 뭐 이런 슬로건인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첫 계약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요. 역시나 첫 삽은 한화그룹에서 퍼내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 하나디펜스와 하나필리조선소가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에 대한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설계 협력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VARD 기업이고요. 지금 내년에 1분기를 완료로 해서 이런 목표를 갖고 이번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드디어 첫 실제로 수주에 성공하게 된 사례인데요. 이제 단순히 유지 보수를 넘어서 설계와 개발 단계에 미국의 이런 군함과 관련된 개발까지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건조 계약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하는 게 나중에 건조 수주의 계약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한다는 데에서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GLS 그러니까 차세대 군수 지원함은 어떠한 함정일까요? 이름처럼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는 함정은 아니고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함정입니다. 연료나 탄약, 물자를 보급을 하고 해상 재무장을 지원하고요. 장거리 작전을 했을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함정이기도 하죠.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기존보단 좀 소형화된 설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비용을 좀 절감시키기 위해 상용 기술을 적용을 하고 유지 보수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개념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화가 이렇게 글로벌 방산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제로 수주에 성공하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계약이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신규 함정 발전 규모가요. 연평균으로 보게 됐을 때 무려 48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군수, 그러니까 국방부와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우선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만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인데요. 한번 인정을 받고 진입하게 되면은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약 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한화그룹이 2024
2014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으로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역시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는 이 부분이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듯합니다. 현지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그 시장과의 접근성이 미국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간편하고 더 편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필리조선소 인수가 미국과의 계약까지 이어지는데 성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그룹은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방산 포트폴리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과 무기, 우주 쪽을, 그리고 하나오션이 함정, 건조라던가 군함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고 하나디펜스 US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산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다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계약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게 육해공의 통합 방산 시스템을 한화그룹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요, 캐나다 쪽에서도 최근에 또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돈으로 했을 때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계 잠수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에 대한 계약이고요. 6월에 사업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몇 달 남지 않은 사업인데 참여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았고요. 독일 기업과 이제는 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 대항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지금 많은 국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수주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잠수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협력이라던가 현지 산업 투자까지도 패키지로 묶어서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지금 하나오션의 잠수함 모형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캐나다에서는 평가할 걸 당연히 캐나다에게 이득을 주는 여러 가지 방면을 보겠죠. 성능이라던가 산업협력 그리고 공급망은 어떻게 구축할 거고 단순히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세가요. 우리나라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또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요. 독일에서 산업 패키지를 이렇게 묶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잠수함과 함께 자동차, 배터리 부분을 묶어서 했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잠수함과 엮어서 우리 패키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이 직접적으로 잠수함은 아니지만 절충 교역에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좀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라던가 대한항공이 다른 부분에서 패키지로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손을 잡고 캐나다에게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오션이 캐나다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공급망, 산업협력에 대해서도 점수를 따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분류가 될 만큼 많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만큼 단가가 비쌉니다.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유지 보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주를 하게 된다면 20년 그리고 길게 보면 30년까지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고요. 국가 대 국가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번 수주에 성공하게 됐을 때 다른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이요.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는데 그 규모가 2,700억 원이 넘습니다. 1분기 만에 연간 우리가 1년 동안 달성하겠다라는 수주액을 한 번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029년까지 인도할 선박이 35척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이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했는데 대한조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조선가가 9천만 달러를 돌파해
상승할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의 수주가 늘어나고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데요. 중동의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유의 운송이 증가합니다. 운임 비용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로가 이렇게 그냥 예전에 직선으로 가야 됐다면 지금은 뺑뺑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주들이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선박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의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대한조선과 같은 유조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더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됐을 때 단순히 LNG선이라던가 한 가지의 선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군함과 유선까지 해서 다양한 선박에 대한 니즈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게 K조선이 또 다시 새로운 그러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 메이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5장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하방 압력 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우려감을 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되지 않더라도 군사 작전을 종료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다만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을 넘어서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시장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5,100선을 이탈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후에 이 낙폭 축소해 나가면서 오늘 5,200선 다시 한번 복귀했지만 현재 구간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5,100선 현재 또다시 이탈을 하면서 이제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5,000선에 대한 위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5,08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를 따져봤습니다.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방 압력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은 3,000당 제약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황제주에 등극했던 3,000당 제약이 현재 구간 80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시총 3위로 내려오는 모습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1,059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8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8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은 연일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3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개인이 1,400억 원 이상, 기관이 33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660억 원 이상의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확인되고 있는데요. 원유 그리고 LNG에 이어서 원자재에 대한 공급 우려가 또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10%가량 상승을 했는데 간밤에 알루미늄 가격 다시 한번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주들 계속해서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조일 알미늄의 경우에는 현재 상한가 도달했고요. 남선 알미늄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마 알미늄이 29%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알루코가 25%, 한 주 라이트 메탈이 4.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해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안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란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이 통행료뿐만이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이란의 의도가 엿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운주들도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 흐름 현재 구간 체크해 보시죠. 흥하해운이 21% 급등하고 있고요. STX 그린로지스도 20%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8.4%, 페노션이 1.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MM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구간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시장의 이슈들 체크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대한항공, 항공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제 유가 때문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 전쟁 참여를 공식화하고 중동의 긴장이 전체적으로 또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상품 거래소의 원유 선물 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의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100 선 넘어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58%나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장중에 선물 가격이 $100 넘긴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100 선이 종가 기준으로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WTI 배럴당 $100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조금 더 큰 모습이고 문제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석유기업 CEO들의 경고성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쉐브론에서는 공급 쇼크가 원유 선물 가격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코노코필립스에서도 유가 하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의 직격탄에 맞았던 쿠웨이트 석유공사에서도 정상 수준을 회복하는 데 유가가 3에서 4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항공주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항공사들이 실제로 운항편을 줄이고 있고요.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대한항공이 현재 구간 3%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진칼도 4%대 동반 약세 흐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까지 동반 내림세 확인되고요. TA항공의 낙폭이 오늘 굉장히 큰 모습, 21%대 급락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가로 직격탄에 맞은 항공주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남선 알미늄 상한가에 오르는 등 오늘 알루미늄주가 크게 상승하고 있죠. 전일 중동에서 알루미늄 생산 시설이 공격받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의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공격했는데 해당 시설이 세계 주요 알루미늄 생산 업체로 꼽히고 있고요. 이에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 합급 현물 가격의 경우에는 톤당 US달러로 2,824달러 선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500선을 웃돌았던 수준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산업재들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데 폴리에틸렌의 경우에도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
전망이 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당연히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현승이 꼽히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가공식품 그리고 용기 원료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페인트 가격도 나프타 공급 불안 속에서 최대 55% 이미 인상된 수준이고요. 이에 따라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KCC 등에서 가격 줄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소수 가격은 200에서 300%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동 공급망 차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베트남산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원자재 시장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수혜를 입고 있죠. 한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남선 알루미늄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까지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사마 알루미늄도 2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알루코도 23% 급등하고 있고요. PJ 메탈까지 알루미늄 생산하는 기업들 수혜 입고 있습니다. PJ 메탈 21% 급등하면서 3,7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총 순위에 또 변화가 있었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 현대차가 시총 4위 단계로 한 단계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리스크 요인 그리고 긍정 요인이 함께 좀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일단 생산 차질 이슈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밖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마진 압박, 공급망 교양에 따라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일각에서는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 이를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우호적인 환율 영향으로 SUV나 제네시스 등의 고부가 가치 제품 그리고 하이브리드 비중 판매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20원 선 돌파하고 오늘 또 장중에 1,530원 선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지금 딱 봐도 상방 요인이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미국 연준의 금리 불확실성에 더해서 고유가가 너무나 부담을 주고 있고 또 전쟁 속의 안전자산 달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 심리까지 환율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윅비 편입에 시장이 또 조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대규모 달러 유입 효과로 인해서 환율이 안정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당국의 구두 개입 가능성까지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대 낙폭 그리고 있고요. 44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45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 기아도 오늘 3에서 4%대 낙폭 그리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 위아 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4%대 낙폭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셨고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태웅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연일 부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주가 연일 또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주로 또 분류되고 있는 태웅의 경우에도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태웅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태웅 같은 경우 아침에 최근 들어서 그래도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강하게 올랐다가 차익 매물은 조금 나오면서 한 조금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하루 만에 매수세로 전환되고 있고 기관도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맞는 대표적인 중소형 쪽의 종목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태웅이 하는 일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단조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철강 제품을 만들 때, 금속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녹여서 그다음에 틀에 맞춰서 찍어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구부리고 두드리고 때려서 그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조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기존에는 과거 한 2000년대 중반에는 이 회사가 조선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정형화된 게 아니라 어떤 다수 소량 다품종 쪽에서 강점이 있는 플랜트 쪽으로도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조선과 플랜트 쪽의 어떤 매출이 전방산업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또 해상 풍력 발전 관련된 쪽에서도 들어가는 모습들이 높다. 관련된 발전 부품들이 높다는 쪽에서 이와 함께 SMR 쪽들 이쪽까지도 부각받다 보니까 발전 플랜트와 관련된 쪽에서도 또 신재생 에너지와 또 연결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성장세에서 고수익의 단조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초대형 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에서 특히 특히 풍력 쪽에서 들어가는 터빈과 그 타워 사이에 들어가는 링 같은 경우도 단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설비 계약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세계 유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해상 풍력 관련된 쪽들의 기대감들도 키우는 모습들이고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풍력들의 산업들이 좀 정체가 됐다는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지금 같은 이제 화석 연료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겠다라는 글로벌 각국들의 노력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 부분과 관련된 쪽에서의 성과가 지금 이제 풍력이나 원자력 그리고 또 가스터빈 관련된 부품들로 인해서 올해 매출 비중이 한 16%까지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조선기자재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커지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포인트가 맞춰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원자력 쪽에서 또한 축으로 지금 많이 부각받고 있는 오늘도 오르비텍 같은 회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핵 폐기까지 원전 관련된 핵 폐기물이나 아니면 또 원전 해체 관련된 쪽에 대한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핵 폐기물에 대한 보관 용기라고 하는 캐스크를 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하나의 원자력의 한 축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말씀드렸던 SMR까지 추가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자력 쪽의 모멘텀도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관련된 소재를 또 개발한다라는 쪽에서 회사의 정책들이 또 이제 LNG를 활용한 가스 발전과 관련된 또 새로운 수주가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을 채우는 내용들이 좀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은 한 40% 증가해서 5천억대, 우리 영업이익은 270% 늘어나서 610억대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진을 보게 되면 한 12%까지 가져갈 수 있는 두 자릿수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과거 조선 업황이 호황을 보일 때 그때 나왔던 이제 초기의 모습들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시총은 그에 비해서 약간 1조 원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살짝 더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장 밸류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부분보단 이 정도의 흐름들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좀 더 챙겨보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지금 주가는 5만 원대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부담은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쫓아가는 것보다는 한 4만 원대 초반대에서 자리 맞을 때 한번 또 진입했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태웅 만나봤습니다.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대한조선 역시나 조선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3개월 만에 연간 수주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SCC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네요. 대한조선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수급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4일째 순매수하는 또 하나의 약간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또 강한 조선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강점 있는 쪽은 이제 수에즈막스급이라고 하는데 수에즈막스급에 들어가는 이제 원유운반선, 정유운반선 쪽에 강점이 있는데 이게 운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크기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대형 운반선보다는 약간 살짝 작은 정도라고 하다 보니까 중대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그런 쪽에서 관련된 탱커에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컨테이너선이나 셔틀 탱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셔틀 탱커가 뭐냐면은
해상에서 해상 유전이 있죠. 거기서 이제 원유를 뽑아내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터미널까지 들어오는 수출 터미널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 쪽에서 이를 운반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들이 다 최근 들어서 고부가 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특수 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는 기존에 어떤 매출이 나왔던 쪽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높다라는 쪽에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일단 해운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해운 운임들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선주 입장 쪽에서는 이게 조금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배를 더 발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노후 탱커들은 교체하고 새로운 것들로 들어가고 게다가 또 추가로 어떤 라인들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중동이 아니라 미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또 에너지원들을 또 다변화시키는 관점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운반선들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어떤 교체나 어떤 신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운반선들이 또 부각을 많이 받겠죠. 네. 그런 쪽에서 친환경 고부가 선종이 부각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지금 분위기는 또 이제 또 아주 초대형 원유선이나 그것도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쪽까지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조선 쪽에 조선사 입장 쪽으로는 기대감을 키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성과도 막상 지금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쪽에서 전반적인 조선주들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운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게 되면 성과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한 2분기 때는 오히려 조선주 쪽에 가장 큰 호황기가 또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그에 따라 대한조선의 가치도 같이 또 부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연간 수주 목표가 조기 달성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누적 수주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20%가 증가를 했고요. 수잔량도 약 한 3년치 이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앞으로는 좀 덤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쪽들이 확보가 됐을 때 오히려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 연속으로 마진이 20% 이상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대부분의 조선 3사가 그 정도까지는 마진을 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정도까지 체력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좀 돌아서는 과정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특징주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공략주 또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양대 지수는 하락 출발해서 여전히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업종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공략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계속 또 조선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한국카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카본은 다 아시는 것처럼 LNG선의 보냉제라고 그러죠. 특히 액화를 시켰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또 잘 보관할 수 있는 관련된 재료 쪽 그 보냉제가 독점적인 지위에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점유율로 성과를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에너지 체계들이 좀 많이 변하면서 특히 이제 중동에서 들어오는 LNG 쪽들을 좀 다변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동남아나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수입원 쪽을 바꾸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각국이 또 늘어날 수 있는 LNG 운반선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구조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탄소 섬유 관련된 쪽에 대한 신소재의 기대감도 높다. 회사 이름이 카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업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LNG 선주 쪽이 이제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 특히 지금 당장은 전쟁 이슈로 인해서 당장의 분위기는 거의 관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격적인 발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중국의 수출이 또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LNG 관련된 쪽에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은 아직 조금 좀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따로 어떤 부분 수주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관련된 쪽에서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15%가 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두 자릿수에 넘는 어떤 수익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턴해가는 과정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는 과정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소재입니다. 이쪽에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풍력 관련된 쪽에 기대감들을 또 같이 안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풍력 블레이드용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라고 국산화를 했습니다. 네. 이쪽들이 어떤 쪽이냐면 아무래도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굴러가기 시작하고 이게 베어링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쪽의 블레이드와 그런 쪽의 소재들을 같이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바람이 좀 적게 분다고 하더라도 효율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풍속에 대한 강점이 있는 쪽이죠. 그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오히려 관련된 쪽에서 영업 활동이 커졌을 때 저 수준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주항공 모멘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항공우주 품질 기준 AS9100 쪽에서 보잉 소재 규격까지 인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과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형 발사체 관련된 탐색 개발 사업 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탱크용 구조체 기술까지 나오게 되면 의외로 조목조목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탄소 섬유 기반의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이 우주항공 쪽에서 나왔을 때 그걸 또 밸류를 끌어가는 과정을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잘 가다가 지난 이제 주총을 앞두고 주가가 큰 폭을 한번 좀 밀려서 특히 이제 이사의 보수 한도와 관련된 쪽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위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단기 바닥권에 대한 무게를 두면서 턴하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고점대 5만 원대 부분까지는 열어놓고 다시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37,000원대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오늘의 공략주로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5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조선기자재 쪽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1일 장중 1,53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530원 선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519.9원으로 시작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 달러 인덱스는 100.43으로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강경한 위협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발전소와 유전, 하르그 섬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며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다시 코스피 6천을 향해 또 코스닥 3천을 향해서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원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팔고 있고. 네. 오늘 또 환율도 지금 1,530원대까지 올라갔고 WTI
브렌트유 다 $100 위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랑 뭐 유가랑 이런 우리가 뭐 수출국가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요인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지표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심증으로는 이게 뭐 화해하기 전에 마지막 흔들기 아니겠느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이거는 심증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뉴스로 우리 화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한 템포 늦게 움직이시면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증은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4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4주 정도 되는 날짜를 보니까 3월 말이고 이제 딱 4주 된 거 아닙니까 어제가. 그리고 네. 오늘부터 이제 5주 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말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4월 되면은 저는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봐야 지금부터 포지션을 열심히 잡고 옵션 포지션을 하락 쪽으로 만들어 놓고 해봐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기껏 길어져 봐야 뭐 열흘 안쪽이고 다음 주 정도까지이고 그리고 저는 4월 되면서부터도 이제 뭐 뭐 이번 주 후반이나 해가지고도 충분히 뭐 태세는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증일 뿐이고요. 네네. W 유가도 이렇게 높고 환율도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안정이 됩니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만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밀리고 있는 건 맞는데 환율이랑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밀어내는 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나 예를 들면 미국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 수치가 막 고공행진하면서 40을 넘어가면 거의 고점을 찍게 돼요. 40에서 45 사이가 거의 고점 찍고 그때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빅스 지수가 아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혀 이 상황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는 증시 중 하나가 미국인데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감을 갖지 않고 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단기적으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리스크는 생기는 건 맞지만 이 구간은 어차피 지나가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밑으로 흔들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럴까요? 자,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박스권 안에 하단에 있는데 그러게요. 이 전쟁에 대해서 화해가 나오거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면은 위쪽으로 넘어갈 겁니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이 아래쪽이면은 기존에 우리 이틀 동안 20포인트 하락했던 구간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던 구간 우리 서킷 나왔던 구간들이죠. 네.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박스권으로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5,000포인트를 혹시 깨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혹시나 여기를 흔들어서 뭐 이탈시킨다라고 해도 그러면 뉴스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5,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위기가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76%가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올해 1, 2월에만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두 달 동안에 50%가 상승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러면은 슈팅 과정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가면은 아예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박살나지 않고 더 가기 위해서 조정의 핑계거리로 또 전쟁까지 정확하게 좋은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사실 전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조정의 타이밍이 좋았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끌려왔는데 저는 이게 증시가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는데 맞아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맨날 나오는 게 역대 최대 규모니 어쩌니 하잖아요. 그런데 2,000포인트일 때 뭐 10조 원 나오는 거랑 지금 5천, 6천 사이에서
20조 원 나오는 거랑 비교하면 2,000포인트에서 10조 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네, 비교를 하면은.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수랑 금액이랑 환산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총액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땐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어렸을 때 새우깡 가격하고 지금 새우깡 가격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액이 다르다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뭐 1년이 지나면 또 역대 최고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그게 갱신되는 건데,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자꾸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큰 금액은 맞지만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더욱 이상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만 딱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환율도 뭐 급락해서 이렇게 뭐 엄청나게 빠르게 뭐 1,400원 아래로 내려가고 이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1,500원대에서는 빠르게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지수도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부분도 정상화될 거니까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흔들기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난 다음에 화해하는 게 조금 길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적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얘네 또 이러네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실 거고 코스피 뭐 코스닥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적응하는 기간이 이제는 다 왔다라고 보면은 지금 구간이 저는 이제 막바지 흔들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이탈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자신감 있게 저점에서 천천히 분할로 공략해 나갈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또 판단할 건 아니다라는 거 체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3월 내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이 요 전쟁이 왔을 때 오히려 기본에 충실해서 네. 좋은 업종 종목들을 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으로 뭘 볼까요? 오늘은 또 돌고 돌아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좋습니다. 이 바보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맨 앞에 있는 2차 전지. 2차입니다. 네. 네. 요즘에 또 좋아요, 2차 전지가.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주가 작년 4분기부터 해서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힘든 구간을 보냈었는데 그 구간을 ESS로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스토리 정도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고생하신 2차 전지에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유가가 지금 $100를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월 내내 말씀드린 겁니다. 대체 에너지에 관심이 올라갈 겁니다. 네네.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면 4월 달 되면 기름값 또 오를 겁니다. 그런데 4월 되면은 이제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아마 그 다 막바지에 이렇게 많이 맞아요. 몰릴 거예요. 유류 할증료가 네, 오른대요. 4월에 맞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4월에 굉장히 크게 붙기 때문에 4월 한 달간은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뒤에 혹은 연말에 갔는데 기름값이 5,000원이다. 전기차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쵸. 전기차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이란 이슈로 해서 저는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혹은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라도 관심 갖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름 가격만 해도 불편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 관심이 모인다라고 해서 제가 친환경 관련주들도 설명드리고 2차 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언제나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체 에너지 쪽에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월부터 살짝 꺾여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도 한 10% 꺾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꺾여 봐야 작년 6월에 5만 위안대였다면은 네. 지금 뭐 15만 위안 뭐 살짝 아래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꺾인 거예요. 18만 위안 갔다가 3배 이상 갔다가 꺾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전쟁 이후에 다시 수요가 회복되고 전기차 캐즘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간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종목들 동향보단 이 전체적인 흐름, 대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리튬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회복되면서 대체 에너지 수요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EV를 넘어 AI와 로봇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로봇 쪽으로 넘어가는 이 수요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2차 전지 배터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기차 캐즘이 늘 걸림돌이었는데 네. 이게 오히려 전쟁 때문에 극복될 수 있는, 조금 더 빠르게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고요. 네. ESS는 이제 막 우리 업체들도 수주 소식들이 막 계약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의 미래를 또 생각해 보면 로봇 배터리까지 네. 3박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번 주에도 2차 전지들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안타 종목부터 하나씩 이제 종목을 골라볼까요? 가장 든든하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타 종목 뭘로 고를까요? 리튬 얘기했으니까 포스코홀딩스부터 봐야 될 것 포스코홀딩스요?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종목들을 이제 조금 바꿔가면서 계속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틀은 똑같습니다. 네. 그 지금 ESS 쪽, AI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대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중 하나가 리튬 가격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리튬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나머지 기업들도 저기 호주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급 계약을 하고 지분 투자를 하고 해서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추가적으로 뭐 호주 광산도 계약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튬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또 중국산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호 어디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예, 중국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리튬 호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리튬이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쌀 때는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추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추출이 시작된다 가능성이 열리고 있고 처음부터 뭐 대량은 아니지만 천천히 늘려가면 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법 개정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평가돼 있는 이 종목 워렌 버핏도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망갔죠.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진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주사의 리튬 그리고 철강에서 이제 리튬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이런 과정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 바로 리밸런스 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마다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강 제국에서 이제는 소재 기업으로 또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주사 기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타 종목은 든든하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재,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탈바꿈을 하고 있고 지주사로서의 재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주가는 참 안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 포스코홀딩스를 든든한 종목, 큰 종목 중에 안타 종목으로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 2루타 종목 가겠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어떤 거 볼까요? 자, 2루타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가 커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으로. 이 종목도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트레이딩하기는 좋아요. 보다 보면은 지루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그죠? 네, 이 종목이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종목은 따로 움직이고 개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종목은 원래 개별 성향이 강한 개별주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가볍고 튀어오르기도 좋고 오늘도 보면은 리튬 관련주들 무슨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거 리튬 포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상한가 그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뜬금없이 포스코 엠텍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포스코 계열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처럼 이름만 리튬으로 바꾸거나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 기업은 진심으로 리튬을 이제 그 테마에 엮여서 네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룹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땐 포스코 엠텍이 또 한 번 이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빠르게 갈 수 있을 2루타 종목은 포스코 엠텍, 포스코 계열에서 하나 더 봤고요. 자, 이제는 3루타 종목입니다. 호타준족, 빠르고도 멀리 갈 수 있을
2차 전지 배터리 어떤 걸 선택할까요? 네, 3루타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네, 안 나오면 섭섭할 것 같아서 3루타 종목에 3루로 갔네요, 이번에. 네, 지난 시간에 아마 안타 종목에 네. 있었는데 이번에 3루로 갔습니다. 가장 든든한 쪽을 보면 저는 전고체 쪽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 2026에서도 전고체 휴머노이드용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딱 출시하면서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CES 그리고 인터배터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좋은 기술력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였는데 전고체 시대가 열리면은 또 삼성 SDI가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우뚝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왕이었다가 HBM 시대가 오면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말이죠. 충분히 양사가 경쟁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그리고 전고체 이렇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에 있는 기업들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고 그 네. 대장으로 삼성 SDI, 저는 나무랄 게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까지 3루타 종목으로 역시 전고체 배터리의 진심이고 또 기대가 큰 삼성 SDI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홈런 보기 전에 그동안 말홈런 종목 랭킹도 확인하고 오늘 또 리뷰는 어떤 종목도 볼까요? 네. 네, 뭐 랭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조방원 실적주를 보시고 그리고 네. 이바봇 성장주의 창우행,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을 보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은 이제 K컬처까지 하나 붙여서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없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 페이지를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110% 정도 되는 종목들은 많아요. 100% 노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네. 근데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워낙 뭐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데 4월에 아마 대격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리뷰 종목은 2차 전지주들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신흥 SEC부터 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전쟁을 이겨내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쪽에 메리트가 계속 나올 겁니다. 당분간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계속 보시면서 2차 전지주들 관심 가져보시고 7,500원 지금 건드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한번 눌렸다 간다라고 해도 뭐 말로 없는 목표치인 9,000원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10,000원대에 넘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고요. 다음은 삼성 SDI 조금 네. 전에 봤던 종목인데 우리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선정해드리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전쟁을 이겨냈다는 전쟁을 버텨주는 종목이 아닌가 그러게요. 싶습니다. 네. 잘 버텨주면서 지금 박스권도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중간에 있다 하단으로 내려왔는데 네네. 이 종목 박스권 아직도 상단에 네, 안 위치했습니다. 떨어졌어요. 전쟁이라는 거 빼고 생각하면요. 그냥 올라간 종목이 제자리 돌아와서 휴식 취하고 있는 거 이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딱 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정도니까 전쟁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잘 버텨주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전고체나 이런 소재주 많이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해드린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한농화성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또한 멋지게 올라 벌써 9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2만 원 아래를 주고 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 것 같아요. 10,000원대를 이번 전쟁통에서 구경을 했다라는 게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으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서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도 볼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뷰 종목도 2차 전지 그전에 알려드렸던 종목들 한 번 더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전략을 새로 세워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2차 전지 말로 없는 종목은 어떤 걸 고르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안 나왔는데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못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요? 네. 아, 그렇죠. 우리 순위권에도 상위권에 포진이 돼 그렇네요. 있어요. 에코프로가 안 그런데 나왔었네, 오늘. 네. 저는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나는 조금밖에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때 네네.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10만 원 넘어가면은 멋지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순식간에 10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가 상승 오히려 더 좋다라는 말씀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리튬 관련해서 리튬을 내재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하면은 리튬 가격이 저렴할 때는 새로 만드는 게 좋은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재활용 리사이클 쪽 시장이 커진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이거는
이미 코로나 때 한번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리튬 가격이 공급망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에코프로가 대장이었고 지금도 에코프로를 사랑하시는 수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에코프로 저는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탈중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감이 높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쓱 봤더니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해가지고 LFP 쪽으로 진출한 건 당연한 거고 전구체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무전구체 공법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술력으로 이제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만 원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좋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14만 5천 원 이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3만 원까지 이렇게 밀릴 때마다 그냥 쭉쭉 모아가시면 되고 그냥 난 자신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가격도 너무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16만 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1차 목표치로 20만 원, 2차 목표치 30만 원 제시해드렸는데 단위가 몇 번을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 매수해놓고 지루하네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3개월 뒤에 보시고 6개월 뒤에 보시고 3개월 단위로 보세요. 우리 분기 실적 확인하듯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익률이 분기 실적으로 따박따박 쌓여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지금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업종으로 2차 전지 배터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에코프로를 탑픽 종목, 말로 홈런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가격이 또 할인되어 있을 때 잘 매집을 해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라이브 하러 또 바로 가셔야 하니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도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로 인해 외국인이 이달에만 코스피에서 32조 원을 순매도했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환율도 1,52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서 원화 가치는 5% 가까이 하락해 주요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또 금융위기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업종별 날씨는 어떨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주,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터보컨트 쇼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이 이 주가가 9.8%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취득한 약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도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입니다. 오늘 조선주 맑음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그룹이 미국 해군 함정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면서 현지 조선방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국 해군 함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로봇주인데요. 로봇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 이슈가 뭐냐면요. 이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과 러시아산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안에 있는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는 유가가 높은 고유가를 보이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주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가 오늘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국내 증시에서 남선 알미늄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중동에서 알루미늄 생산 시설이 공격받은 것이 오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렌터카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해서 맑은 보이고 있고요. 항공주가 오늘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같이 오늘 이중고를 맞았습니다. 오늘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는 항공주입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KB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7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중동 불안은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번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오히려 더 강화되며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수급을 자극하며 오늘 주가는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라면 판매 호조 그리고 또 원화 약세를 통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게 그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RFP HIC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어제 공시를 통해서 단기 순이익의 30% 이상 배당 등을 담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2028년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목표가 15만 원, 현재는 8만 원 선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현대차, 오늘도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가 시가총액 4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입니다. 최근에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에 차익 실현성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었죠. 오늘 BTS가 빌보드 핫백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제약바이오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천당 제약 주가가 한때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호재를 발표한 후에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업이 리센스 메디컬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급속 정밀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데뷔한 첫날 더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 3월 3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현진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 중동의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이번 한 달 내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이탈 무려 9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오늘 이 시간 5,100포인트 결국에는 내어준 채 4%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투자 힌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제 너무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제쯤 반등을 해야 될지 지금 이번 주에 더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물타기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반등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될까요? 네, 일단 추세상으로는 추가 하락을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5,000포인트를 잠깐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등의 시기가 아주 멀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 하락의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이제 전쟁이 정점을 지났거나 아니면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의 이제 지상군 투입입니다. 지금 폴리마켓이라는 그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지상군을 실제로 투입할 것 같냐라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게 오전에 한
80%까지 확률이었다가 지금 6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상군이 결국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전쟁 장기화는 일단 불가피해요. 근데 지상군이 투입되면 또 역설적으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최악이 일단은 확인이 됐구나라고 이제 판단하면서 물론 단기간은 이제 조금 더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 리스크는 이제 거의 정점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국제 유가랑 환율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상품은 어떤 이슈보다도 가장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상품의 가격, 결국 유가가 안정되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올라갔을 때 글로벌 물가가 0.6%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가가 계속 이어진다면 글로벌적으로 물가가 1%에서 1.5%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유가가 이제 4월 동안은 좀 안정되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환율이 조금 너무 과도하죠. 1,530원까지 돌파했습니다. 과거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그때 환율이 1,59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랑 이제 6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지금은 환율이 1,500원 넘어갔다고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국내 펀더멘털도 강화가 됐고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환율 상승을 좀 불러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첫 번째로 환율이 조금 꺾이거나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환율이 안정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현재 시장의 최대 변수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사실상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파월 의장의 언급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금리에 대한 전망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페드워치의 이제 FED 금리 전망들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반등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선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60일선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전쟁이 이제는 정점 부근을 지나서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악재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유입되는 수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의 수급일 듯한데요. 외국인이 이달 좀 지속적으로 매물을 많이 추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3조 그냥 뭐 기본적으로 1, 2조는 그냥 던지는 것 같고요. 9거래일째 이탈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의 순 매도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월에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30조 원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3조 원이니까 이게 33조 원이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그 지역적인 한계이기는 합니다. 수출 중심으로 또 먹고 살고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한다. 그걸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더욱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풍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그 냉정하게 볼 부분은 그 외국인의 국내 주식 비중을 보면요. 이게 작년 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엄청나게 국내 시장을 팔았으니까 외국인 비중이 국내 시장에서 확 줄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 말이랑 올해 다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보유 비중은 37%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국내 증시가.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났기 때문에 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상승하면서 한국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도를 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매도는 한국 시장이 엄청 나빠서라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관점에서 그동안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외국인 매도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만 매도했냐? 아닙니다.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대만 지역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분명히 나왔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매도 규모가 가장 거세기는 했지만 그동안 한국 증시가 가장 빨리 달려온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올 수는 있었지만 지금의 매도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매도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그 3월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25조 원이었습니다. 이게 순매도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매도라는 거는 내가 종목을 찍어서 이 종목이 이제 안 좋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특정한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이제 매도 신호를 줬을 때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를 그 바스켓으로 묶어서 기계가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코스피가 고점 대비 5% 빠지면 이제 대량 매도를 해줘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매매에 반영이 되면서 기계적인 매도를 불렀고 그게 이제 환율 급등을 불러오고 또 기계적인 매도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에 대한 대규모 이탈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환율 급등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또 비중 조절 이런 부분에 의한 매도라는 거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 결국 대외 여건이 완화가 됐을 때 기계적인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있겠지만 대외 여건만 완화가 됐을 때는 완화해 준다면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다 묻혔어요. 뭐 3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중복 상장 금지라든지 동전주 상패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RI 계좌가 도입됐다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 유입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도 아마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이 매도세 자체가 어떠한 특정 기업의 악재로 인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매도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적인 매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담아내는 종목은 있더라고요. 어떠한 섹터 집중적으로 매수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결국은 다 팔진 않죠. 네. 특정 섹터나 종목은 또 사기는 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 섹터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3월에 보니까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섹터 전체로 묶어서도 아직 사지 않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많이 비어 있는 이런 구간인 건데 그래도 그중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가 외국인의 수급이 꽤 들어왔습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이겠죠.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미국의 노후화된 전선 교체 등으로 인해서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견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배전반이라든지 변압기에 대한 수요들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SOFC랑 SMR이 좀 데이터 센터 옆에 붙여서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까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요즘에 그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에너지원도 같이 옆에다가 짓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만 지어놓고 멀리서 전기를 끌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 옆에 SMR이나 SOFC로 전력원을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을 끌어오는 그 비용이라든지 전선이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변압기 관련주랑 전선 관련주가 같이 올라갔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선 관련주가 조금 소외되고 변압기 관련주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전력기기 관련주 내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별주 중에서는 이제 산일전기가 외국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특수 변압기 부분에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고 매출의 80%가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도 분명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쏠린 종목인데 최근에 산일전기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기술적인 부담이 생겼으니까 신규로 본다면 재룡전기라는 이제 비슷한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중은 산일전기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는 업체고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이 매수하는 개별주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대표적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좀 본격화가 되면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주들이 재평가받을 모멘텀들은 꾸준히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에 그 달 탐사선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목요일 새벽 정도에 발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스타쉽 V3 시험 발사, 스페이스 X의 대형 우주선이죠. 이것도 4월 중에 아마 시험 발사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빠르면 올해 6월에 그러니까 누리호 5차 발사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모멘텀들은 정말 말 그대로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국내 우주항공 테마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의 수급도 좋고 또 방산 부분의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1.7조 자사주 소각과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ADC라든지 CDMO 그리고 SC 모멘텀까지 최근에 좀 확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은 제약바이오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실적주들 한번 꾸준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섹터 크게 세 가지 그 안에서도 좀 종목들 선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일전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모멘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좀 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주고 이끌었던 건 개인의 수급입니다. 오늘도 2조가 넘는 물량을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개인들이 돈이 이렇게 많았나 매일 좀 놀라울 정도인데요. 네.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금력이 좀 받쳐줄까요? 네, 그래서 개인이 네. 지금까지 엄청 샀잖아요. 네. 3월 달에 30조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 돈이 있겠냐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지금 자금 흐름을 보면 아직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110조, CMA 잔고가 97조, 역대 최고치보다 약간 내려왔지만 그래도 거의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신용잔고는 33조로 사상 최대 수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같이 늘어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엄청 과도하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비율로 보면 신용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용잔고가 코스닥 종목의 2.5%가 평균인데 지금 4%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로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코스닥 종목은 일단 주의하자라는 게 관점이고요. 또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 리밸런싱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높잖아요. 일본이나 미국 대비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자산으로 조금씩 치환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요즘에 퇴직연금 보면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 비중도 꾸준하게 좀 늘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IMA 계좌가 출시되면서 보수적인 예금 자금도 증권사로 일부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가로 최근에 출시된 RIA 계좌, 그러니까 국내 시장 복귀 계좌죠. 미국 주식을 팔지 않고 국내 주식으로 옮겨서 매도를 해서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1년을 기다리면 그 면제를 내주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22%의 해외 주식에 대한 그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날 9,000개 계좌가 개설이 됐고 최근까지 3만 계좌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분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수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수의 하단을 조금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원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로 엄청 들어왔거든요. 요즘에도 ETF를 많이 사는 건 맞아요. 근데 1월 대비해서 3월은 ETF 매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였고 개별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ETF를 사도 이제 지수가 밀리면 수익이 안 나니까 내가 개별 종목으로 빠르게 만회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4월에도 이제 개인 종목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ETF 대비해서 개인 종목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의 예상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이 개별 종목의 수익률 그러니까 어떤 한 종목이 상한가 가고 그러면 내 ETF는 왜 안 가지? 이게 답답하시니까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건데 네. 결국에는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해요? ETF를 사는 게 유리할까요? 개별 종목 사는 게 유리할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대부분 이제 본업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TF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ETF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별 기업을 매수하려면 그 종목에 대한 그만큼의 분석 시간을 들여야 되고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 악재도 스스로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액티브 ETF가 나오니까 기관 투자자가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도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ETF를 통한 간접 투자가 여전히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약바이오주를 매매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이 하한가까지 가는 것을 보면 제약바이오주의 개별주 분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주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개별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셀트리온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이런 기술들을 깊게 이해하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항상 공파거든요. 그래서 ETF를 통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약바이오주로는 이제 K바이오 백신 펀드라든지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돈이 들어올 테니까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내가 종목을 잘못 사면 그 종목만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골고루 담고 있는 ETF를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5년간 그 150조 원 규모의 그 국민성장펀드가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 50조 원은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100조에 대한 투자가 남았는데 거기서 또 상당 부분이 제약바이오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ETF를 사셨을 때 이렇게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거두실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하락 시 분할 매수로 좀 ETF를 투자하시는 게 확실히 좀 현재 시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함께 혼란스러운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유리한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30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해협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 통과 선박에 리알화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관리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관리안은 단순한 비용 징수를 넘어선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접근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해협을 이란의 앞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이란은 이를 위해 오만과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해군 함정의 보안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해협이라 부르며 개방을 압박했지만 이란은 오히려 통행료라는 실력 행사로 맞불을 놨다. 통행료 부과에 더해 이란 제재 동참국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하은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월의 마지막 두 거래일 연속 급락으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이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 다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주 이제 3월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또 많이 밀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우선 3월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거. 오늘 안 좋은 이야기들이 거의 모두 다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고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갑니다.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발발했던 그 정도 수치입니다. 네. 거기에 마이크로는 전일 9%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 당연히 반도체가 버티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장중에 일정 부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던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졌다면 여기에서 시장은 이제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장 후반에 이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내일도 사실 시장은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결국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 저는 그리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200가 간다. 이거는 세계 경제가
아주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까지 미국이든 이란이든 그런 상황을 모두가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도 우리나라 시간 대략 9시에 미국 전쟁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처음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을 때 대략 4주에서 6주, 이제 6주가 거의 다 다가오는 시점이죠. 미국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말 동안 시위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트럼프도 이제 여기에서 일정 부분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테이블을 차릴 것이고, 그게 1차적으로 4월 6일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시장은 여기에서 이번 주 오늘 3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포함을 해서 4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최근 4거래일, 5거래일 이때 보였던 수준만큼 저는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죠. 반도체 업황입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3월에 중동에서의 전쟁이 있은 이후로 제가 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리포트는 아직까지 하향 리포트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90만 원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도체 현물 가격 역시 어제 마이크론이 무려 9%나 하락을 했음에도 특별한 동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S&P 500에 속한 반도체 업종의 주당 이익은 오히려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은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시장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각 산업이 보이고 있던 이 흐름까지 타격을 준 것은 우선은 아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이 조금 마무리되는 국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마도 잃었던 주가를 저는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우리는 강하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수급은 좋지는 않습니다. 현물, 선물 가릴 것 없이 오늘 안 좋습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 코스피가 2,000에서 2,500이면 현물에서 1조 던지면 어마어마하게 던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3월 기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과연 더 나올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특히 시총 대형주를 한번 베팅을 강하게 하는, 저는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다 지나갈 것이니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매수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은 굉장히 슬픕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 4%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230포인트 넘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5,047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5%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1,052포인트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200도 5% 가까운 낙폭 보입니다. 역시나 범위는 외국인이었고요. 외국인이 3조 5천억 원 넘게 물량 출해내는 모습, 기관이 9천억 원대 순매수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마지막쯤에 시장이 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양시장 4% 이상씩 급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61선 이탈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고환율과 중동의 리스크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는 당연히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론이 미증시에서 급락을 했고,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진 건데요.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7% 이상 빠졌고요. SK스퀘어 역시나 8% 이상의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더 크게 주가를 휘청이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삼성전기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2차 전지도 힘을 못 쓰네요.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조업 쪽을 보게 된다면 원전과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선 관련된 기업들은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1.6%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도 0.2% 빠졌는데 시장 대비는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미국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첫 계약 소식이 하나 쪽에서 전해주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매수세로 이어졌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쪽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시장 대비는 그래도 괜찮았던 모습이었고요. 크래프톤이 펍지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1% 이상 상승했고요. 게임 관련 기업들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APR 오늘 4% 넘는 상승이었고요. 삼양식품 역시나 원화 약세 강달러로 인해서 오히려 수출 제품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2% 넘게 상승했고 KTNG도 오늘 1% 넘는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경기 방어주 역할을 조금은 해줬고요. 삼성 E&A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대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에는 좀 굳건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가장 좀 차갑게 식은 종목이 삼천당 제약인데요. 결국에는 하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삼천당 제약이요. 그동안 이 계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1위까지 탈환을 했었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이 좀 과도하다. 라이센서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재료 소멸로 인한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지금 한 블로그에서 이 삼천당 제약 에 대해 주가 조작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삼천당 제약이 그건 아니다라고 좀 강경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에는 주가는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알테오젠과 L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도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올릭스도 오늘 소폭의 하락, 클래시스까지도 떨어지면서 오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들, 미용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도 조정받는 분위기였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미국 측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가량 하락했고요. 다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 0.2% 지수 대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광밴드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조선 기자재단까지도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리노공업, ISC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펄어비스가 오늘도 뜨겁습니다. 2% 넘게 상승했는데 신작 붉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 생각보다 시장의 평가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지수 대비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 동성화인텍도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네, 이렇게 종목의 마감 움직임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동반 4%대 약세를 그렸습니다. 코스피 4.26% 급락하면서 224포인트나 내줬고요. 5,052.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9% 급락세 나타냈고요. 1,052.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4.5%대 급락세, 환율은 결국 1,530원 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그래도 오전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5,233포인트까지가 장중 고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 후반에는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장중 저점 5,042포인트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로 오전 장중에 1,099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결국 저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1,049포인트까지 시점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 또 덜어내면서 3조 8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잡혔고요. 기관이 1,000억 원대 그리고 개인이 2조 4천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기관이 6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결국 잡힌 모습, 개인도 소폭의 매수 우위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 스퀘어 올라와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키움증권과 같은 금융주들 눈에 띕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전선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손길이 뻗어갔고요. 하이브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BTS의 신곡 아리랑이 빌보드 100에 올라왔다, 1위에 차지했다라는 소식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기술 1위 차지했고요. 펄어비스, 스피어 같은 종목들 눈에 띕니다. 스피어의 경우에는 주가 급락하는 흐름 이어지기는 했고요. 제주 반도체, 엘준테크 같은 메모리 반도체 장비 단 외국인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키움증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변동성 장세 속에서 또 고객들의 예탁금은 늘어난 것으로 보이죠. 이로 인해서 5대 증권사들의 당기 순이익은 2조 4천억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키움증권도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42만 8,500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하기도 했고요. 결국 약보합권 마감입니다. 0.1% 내린 41만 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란히 올라와 있고요. 삼성 SDI까지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현대차를 제치고 또 시총 1계단 점프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에서 ESS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ESS 관련 모멘텀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또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까지 금융주 안에서 선방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과 같은 대표적인 2차 전지주 기관의 순 매수 속에 좀 저점 잡는 흐름이었고요. 로보티즈 로봇주 안에서 기관의 순 매수세 받아갔습니다. 한택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친환경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 속에서 리스트에 올라온 흐름입니다. 네, 펄어비스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돋보이는 종목이 거의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증권가의 한 연구원이 게임을 붉은 사막을 30시간 이상 해봤다라면서 자기가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중에 7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고요. 오늘 2%대의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6만 9천 원에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만나봐야 할 포인트들은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역시나 지금 천장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1,536원도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이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9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강력하게 매물을 출회하면서 지수의 하방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양시장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5,052포인트, 그리고 1,052포인트의 양대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6조가량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중동 여파 빼놓을 수 없겠죠. WTI가 $100 선을 돌파했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예멘 후티 반군까지 참전에 가세를 하면서 홍해까지도 막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피격 소식 들려오면서 알루미늄의 생산 감축 그리고 가격 급등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해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오후장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운 운송에 대한 경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운송 운임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운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자 대체 에너지 태양광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유가 강세로 인해서 항공 관련된 기업들 영업이익에 대한 지금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급락을 했고 자동차 역시나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생산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급격하게 밀리는 듯한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요. 시가총액 1위 기업들 양대 지수에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조 5천억 원가량의 자사주 소각 결정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급락세 그리고 디램 현물가가 하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5%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이기지 못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뷰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은 미국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슈가 소멸이 된 것이다.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속에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작전주 의혹에 얽히면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결국에는 종가까지도 하한가를 유지한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저희 파이널 포인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3월은 좀 쉽지 않았던 장세였는데 4월 첫 거래일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3월 31일 화요일 거래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1분기가 모두 지나가게 됐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일 어떤 전략 유효할지 내일 시장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장님께서는 2분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이란도 무언가 모르게 서로 빨리 협상이 마무리되길 원할 겁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란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출이 핵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통제, 제재가 이어진다라고 하였을 때 이란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수만으로 과연 활성이 될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지금 협상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테이블을 차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 코스피가 18%, 19% 정도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빠진 거죠. 덕분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부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간 게 나왔는데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7.9배 정도입니다. 8배 이하면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크게 3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하나가 2011년에 유로파의 재정위기, 또 하나가 코로나19였습니다. 이후로 충격이 있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시장은 어떻게 되었는가? 언제나 다 올라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은 크게 나빠진 게 없다는 것.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당장 내일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긴 하지만 계속 관망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베팅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일정 부분 안아야 거기에 대한 부산물로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한다면 내일 달이 바뀌는 첫 거래일에 여러분들이 현재 현금 혹은 예수금이 있다면 강하게 베팅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4월의 첫 거래일인데 강하게 베팅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크게 고민 안 했고요. 삼성전자입니다. 3월 한 달에 내도록 시장 빠졌고 삼성전자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 목표 가격 하향되는 건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고 실적 추이도 본다면 지금 여전히 괜찮은 거죠.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대략 43조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매출액은 125조 원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 대비 대략 10% 정도 상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분기 중에 발생했던 모바일 메모리 제품의 긴급 주문 영향에 따라 모바일 D램과 랜드 쪽은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위험은 4월 6일에 한 차례 마무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이자 섹터는 어디일 것인가?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은 구글의 터보 컨트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HBM4에 대한 양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망에 찬물을 크게 끼얹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용화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HBM4는 이미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고 터보 컨트롤은 아직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파운드리 쪽 계속해서 적자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리포트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올 하반기에는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올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가는 지금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3월 충격은 우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시장이 턴할지 하지 않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달이 바뀜에 따라 기회가 또 한번 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25만 원,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이렇게 또 내일장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문을 또 열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1분기 영업이익 43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 전망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 또 우리 증시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5만 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한 달로 기억될 3월인데 네. 3월 보내주고 내일 맞이하면서 어떤 네. 메시지 가져야 할까요? 공포에 살아. 그 선물 쪽에서 종가 기준으로 오히려 상승 그 순매수세로 보이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충격이 우선은 내일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한번 베팅해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차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하기 힘들었던 3월장 참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4월장에 또 웃으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분기가 종료되고 2분기가 오지만 여전히 중동 전쟁의 안개 속에 있고요.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또 내일 또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